자, 자동차 카메라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한 회로 끝내려고 하고요. 방금 전에 제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못 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2등급 나왔다고 해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밑에 카톡 온 친구인데요. 정말 열심히 한 친구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지문은 앞에 나왔던 지문보다는 길이가 좀 짧아요. 그쵸? 짧습니다. 대신에 숨겨져 있는 추론과 이 지칭, 어떤 좀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속한다라는 걸 딱딱 분류를 잘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추론과 분류가 잘 안 됐으면 이 지문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메인스트림을 잡는 거였어요. 특히 기술 지문이 나왔을 때 가장 포인트로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술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이요. 존재 목적. 이 기술은 운전자에게 가장 좋은 영상을 제공해 주기 위한 기술이죠. 여기서 가장 좋은이라고 하는 건 현재 도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가장 좋은 거겠죠. 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영상은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장치가 광각 카메라라는 거예요. 광각 카메라.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 문단에서 광각 카메라가 제일 중요해라고 해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어요.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인스트림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아직까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광각 카메라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는 녀석인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각지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가운데는 볼록하고 가장자리는 얇기 때문에 상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 왜곡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없어야 됩니다. 보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 자체, 카메라 내부의 변수를 내부 변수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해겔 지문 설명할 때도 제가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단어는 뭐다? 다른 말로 바꿔져 나온다. 그래서 이때 왜곡이라는 게 내부 변수라는 걸로 나온 겁니다. 카메라 자체의 문제점 해서 내부 변수라고 나온 것이고요. 이러한 내부 변수는 왜곡 개수라는 걸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 개수를 이용해서 모델링이라는 건 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거치면 왜곡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게 어감 자체로는 뭔가 문제점 같아 보이지만 지문에서는 이 왜곡 모델이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짚었어야 했고요, 일단. 다만 이제 이 왜곡 개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나 수식 같은 건 신경을 안 써도 됐어요. 왜냐하면 앞서 해겔 지문 설명할 때 얘기했다시피 진짜 중요한 건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지문의 왜곡 개수 부분에는 부연 설명이 없고 별도의 수식도 나오지 않아요. 진짜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뭐 x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거든요. 많이 보셨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대조 구조로 나오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내부 변수가 나왔으니까 외부 변수도 나와야겠죠. 내부 변수가 카메라 자체의 변수라고 한다면 외부 변수는 카메라 바깥, 카메라 외부의 변수를 문제점으로 표현을 한 단어겠죠. 이 외부 변수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냐면 촬영된 영상하고 실제 그 격자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된 영상에는 왜곡이 일어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격자판에는 왜곡이 없는 어떤 오리지널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왜곡된 영상,
왜곡된 영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포인트였고, 3문단을 가보면 이제 문제로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던 포인트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런 왜곡 보정 후에, 자, 왜곡 보정 후에 시점 변환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왜곡 보정으로 끝난 게 아니야. 왜곡 보정을 한 다음에 운전자에게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점 변환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왜 시점 변환이 필요하냐? 일단 지금 우리가 왜곡을 보정한 상태로 본다면, 자, 왜곡 보정을 딱 한 직후에는 아직 원근감이 살아있는 거야. 원근감이 살아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축구 중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을 위에서 보죠. 중계를 할 때. 그러면 손흥민이 여기 있고 황희찬이 여기 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선수가 뛰고 있다고 할 때 이 선수들의 어떤 크기가 비슷해요. 그렇죠? 왜냐면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한 선수가 대빵 크고 한 선수가 완전 작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경우에는 원근감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근 감각이 어, 안 맞아. 그러니까 원근감이 사라진 그런 상태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원근감이 사라지면 크기가 동일해진다고 돼 있는데 그냥 아니죠. 예,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려고 했는데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완전 동일해지는 건 아니고요.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비슷해지고 또 멀리 있는 것들은 원래 우리가 정면에 있는 물체들을 보면 좀 멀리 한번 보실래요? 멀리 보시면 가까이 있는 물통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녀석은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점 변환이라는 걸 하게 되면 멀리 있는 게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더 커 보여요. 커 보여. 그리고 가까이 있는 녀석도 가까이 있는 녀석은 뭐 원래대로 커 보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애가 좀 더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음, 원래 가까이 있던 애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별 차이는 없겠고. 그러니까 원근감이라는 게 어, 가까운 거보다는 멀리 있는 게 좀 더 원근감이 더 잘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시점 변환이 일어난 후의 영상을 보면 멀리 있는 게 좀 더 커 보인다라는 게 좀 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원근감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보는 영상이 원근감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몇 번 문제로 나오냐면 16번 문제로 나와. 16번. 16번의 4번 선지를 보시면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자, 지금 B가 이제 앞에 있는 거고 A는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멀리 있었어. 그러니까 시점 변환을 하기 전에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겠죠. 그런데 시점 변환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근감을 삭제하기 때문에 뭡니까? 멀리 있던 게 원래는 작았었는데 시점 변환을 한 다음에는 커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4번 선지였단 말이야. 이게 4번 선지였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 해설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이랑 니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기억, 니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그냥 촬영된 영상이야. 뭐 보정하기 전. 니은 같은 경우는 보정은 됐지만 뭐야? 시점 변화는 아직 안 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촬영된 영상하고 지금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 두 개 다 뭡니까? 공통점이 뭐야? 제가 항상 공통점을 강조하죠. 공통점은 자, 원근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왜? 시점 변화는 아직 안 됐어. 시점 변화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둘 다 원근감은 살아 있어. 차이점은 뭐냐면,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아직 보정이 안 됐어. 기억은 보정이 안 됐지. 근데 니은은 뭐야? 보정이 됐단 말이야. 왜곡은 보정이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랑 니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지. 즉, 원근감이 아직 느껴지겠지.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평가원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제 문제를 출제했냐면 앞에 나온 부분은 16번의 근거로 활용을 했고요. 뒤에 나온 부분은 15번 비교적 앞에 있는 문제 정답 선지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곡이 보정된 영상을 몇 개의 점하고 실세계의 격자판 점하고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 모든 점이 도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된 영상을 보정을 하고 이 보정된 영상에서 시점 변화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이렇게 점을 대응시켜 주면 모든 점을 도출해서 결과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이 완성된다는 거죠. 어휘 문제 빼고 14번 문제 한 번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내부 변수에서 상해 왜곡이라는 부분을 봤었죠. 14번의 4번 선지를 보면 14번의 4번 선지를 보면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상해 왜곡이 일어나는 건 내부 변수의 일이었고요. 이 내부 변수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14번의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사고 과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22 수능 독서 스타트는 제가 이제 EBS보다 빨랐던 것 같은데요. 마무리는 이렇게 좀 12시, 1시쯤에 하게 되네요. 그래도 약속은 지켰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